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뒤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실물 경제 초석을 다질 경제 2분과에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는 경제 1분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이제 2분과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과는 산업과 일자리 등 실물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인데 지금 간사의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임명이 됐거든요. 이분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한마디로 공무원 출신으로서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공무원 중에서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했습니다. 예. 문자 그대로 이제 관료로서 산업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행정고시 29회 출신인데요. 지금 1분과 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최상목 위원장 예. 간사하고 고시가 동기입니다. 대학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대학은 1년 선배인데 두 분이 예. 가장 아주 잘 아는 분으로 보여요. 예. 현재 지금 이 인수위에는 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중에서 경제는 경제 1분과가 거시경제 전반, 경제 정책이라든지 금융 이런 것을 하고요. 2분과는 산업 정책을 하는데 산업 정책의 밑그림은 이제 이창양 교수가 꾸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수위원도 살펴보면은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용한 전 SK혁신그룹장 그리고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A팀 베처스 대표도 합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 또한 면면은 어떤가요? 예, 지금 2분과 위원장은 이창양 교수가 맡았습니다만은 예. 같이 함께 근무할 위원으로 지금 말씀 주신 왕윤중 박사. 왕윤중 박사는 예일대학 박사 출신이고 대외경제연구원 연구 출신이죠. 예. 그동안에 SK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제경제, 국제무역 이런 쪽에 밝은 분입니다. 예. 또 유웅환 씨는 SK, 인텔에 근무하다가 SK를 거쳐서 현대와 삼성전자에도 두루 거친 현장 산업 전문가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세 번째 이제 고산 씨, 제일 오른쪽에입니까? 고산 씨 저분은 일반 아시는 국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 당시에 러시아하고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우주인으로 선발이 됐는데 러시아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우주 가지 못하고 우주인 후보로서 거친 분이기는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후에도 이분이 제조업에서도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많이 뛰었던 분인데 세 분이 공이 지명도가 상당히 높고 예. 또 대중적 인기도 높은 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경제관료 출신, 국제경제 담당, 산업, 어떤 창업 이런 분야들은 있는데 이분과가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분과잖아요. 그런데 부동산도 실물 경제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보이지 않아서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거는 앞서 저희가 계속 관측을 해왔던 바라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상당히 의아스러운 대목인데요. 예. 현재 지금 부동산 문제는 우리 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으로 몰고 간 핵심 요인이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갈라진 아주 복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부동산 관련해서 전 정부와 다른 상당히 많은 파격적인 공약을 냈습니다. 250만 호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라든지 대대적인 어떤 규제 개혁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인수위원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특히 경제 2분과는 관련 규정을 보면 통상, 산업, 부동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부동산에 부동산 전문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1분과를 하시는 교수들 중에서 거시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딱히 국민적인 기대, 부동산 정책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조금 의아스러운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인수위원회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아예 이것은 인수위원 한두 명을 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TF를 만들자.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장기 비전만을 제시를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 타스크포스 TF를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는 그런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직 한계와 별도 조직 구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주제는 지금까지 5,000달러로 한계가 설정되어 있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이야기인데 내일부터 이게 없어집니다. 해외로 이제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제한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생겼는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처음 도입할 때부터 계속 이 면세점에서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도를 없이 했을 경우에는 일반 그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된다든지 또는 우리 국내인들의 과도한 달러 사용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동안에 계속 면세 한도를 조금씩은 높여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제재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내국인들이 면세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는 금액 한도 없이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몇 억 뭐 몇백억까지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현재 면세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면세점을 좀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또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은 면세 한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국인만 면세 한도를 둔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또 한도를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 무대책으로 무작정 구매품을 많이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율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집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별 지시한 사항이기도 하고 예. 면세점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이유를 들어주셨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면세업계가 위축되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한 어떤 소비 진작 정책인데 효과는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일단 물건을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소비 확대 또 면세점 매출 증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부분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예. 다시 한국에 가져 들어오는 경우 선물용이라든지 본인이 소장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다시 가져 들어왔을 때 그 면세 한도 예.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한도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 이 대목을 착각하셔서 마구 사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을 무한정 제한을 풀고 밖에 나갔다가 무조건 면세 한도도 없이 무조건 들어오면 국내 산업의 뿌리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크게 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뭐 획기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내의 균형 또 물건을 사서 외국에 가서 선물을 뿌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뭐 빅스텝이라고 해서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관측들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마침표를 찍은 셈이고요. 지금 3년여 만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증시가 금리가 오르면 보통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안도랠리 때문에 좀 상승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에 예상했던 빅스텝 금리 인상 한꺼번에 0.50 또는 0.75%포인트 또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정작 이제 그 판을 깨고 놓고 보니까 0.25% 올렸거든요. 이것을 뭐 금융계에서는 빅스텝에 반대되는 얘기로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게 올렸다. 그런 면에서 이 뉴욕 증시에서는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다. 이렇게 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보통 증권 시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요. 예.
미리 풍문이 났을 때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만 정작 이렇게 확정됐을 때는 그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풍문에 사고 발표에 팔아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지금 세계 경제, 특히 정권 시장 상황이 뉴욕 증시의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국제 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국제 유가가 연 사흘째 계속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호재들이 서로 섞이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 주가 거의 폭발 수준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 이상의 상당히 큰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00선을 웃돌고 있는데 연준이 올해 회의가 6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긴축을 더 빨리 나설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예,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꼭 집어주셨는데요. 사실 연준의 0.25% 금리 인상 자체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예고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새로운 충격도 주지 않았고 새로운 뭐 신선한 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이런 정도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 그 대목하고 점도표라는 걸 통해서 나온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어떨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대목이 예. 지금 금융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선 점도표부터 말씀드리면요. 연준 위원들이 본인이 예측하는 금리를 익명으로 점으로 찍는 겁니다. 그걸 다트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그 점도표를 놓고 역추산을 해보니까 올해 지금 금통위가 미국의 FOMC,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 같은 곳인데 회의가 6번 남았거든요. 예. 6번 동안 계속 올려도 점도표보다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중 6번 중에 한 번은 빅 스텝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매파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도 부채도 함께 지금 굉장히 인플레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줄여간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을 금리와는 무관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조이는 겁니다. 예. 이런 정책도 빠르면 5월 달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소 좀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목도 크게 보면 어차피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좋은 거를 시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해서 예. 뭐 크게 놀라거나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을 제시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관측이 됐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4월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어떨까요? 예, 한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번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처럼 이렇게 너무 서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예. 우리나라의 지금 물가 상승 폭이 우리나라는 CPI가 3.5%입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7.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보다는 상황이 물가가 덜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좀 늘어진 통화에 대해서 예. 경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뜩 자칫 잘못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마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새 한국은행 총재가 오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주열 총재가 이번 달 이제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